네, 오늘 마켓 리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저희가 1월 말에 한번 모셨던 분인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월 말 하면은 뭐 상고하저,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는 뭐 1월에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2월, 3월 지나면서 벌써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요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각계전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3월에 은행 관련한 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2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들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그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맨은 KB금융지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유신익 박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하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주제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발 은행 위기 끝날까? 그렇다면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질문의 답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발 은행 위기 끝날까요? 아니면은 은행들 더 남았습니까? 그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은행의 위기가 또 다른 은행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속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야데니 리서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롤링 리세션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았고 충분히 풍부하게 공급이 됐을 때는 어떤 금융권이든 어떤 경기 쪽,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이든 다 이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었는데 이제 한쪽에서 돈의 가뭄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부분들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나 금융 산업적으로나 봤을 때 뭔가 부실한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무너지거나 균열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은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은행 사건이 있었으니까 또 은행 사건이다라고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속단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업 부분에서 무언가 리스크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대출이 축소가 되면서 은행들이 좀 뭔가 유동성에 한번 이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 쪽의 이슈가 만약에 생긴다면 생기지.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은행 쪽 위기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연체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쌓이고 대출은 못 갚고 이어지면서 어쨌든 연관성이 깊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이 은행 쪽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이제 결국에 미국의 정부나 페드의 어떤 정책 대응,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좀 흔들림이 있는 상업은행 투자사들의 어떤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페드나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균열을 갖다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상업은행 쪽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보면 특히 이제 사무실 쪽이 워낙에 코로나 때 재택이나 원격 근무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공실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연체율은 아직 1%대 미만이거나 그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투자조합이나 여러 가지 상업펀드, 이제 상업은행에 투자했던 많은 이제 어떤 조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돈을 유동성을 워낙에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공실이 났다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연체가 가고 채무 불이행이 갑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곳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일부 지역에서 지금 대략 한 30억 달러 내외 정도가 채무 불이행이 최근에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보면은 한 10% 정도가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잔액이 한 2조 9천억 달러 있는데, 그러면 한 2,900억 달러 정도가 만기가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투자조합이나 이제 펀드라든지 부동산 관련되는 금융기관들이 투자했던 기관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리스크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책 대응의 싸움이고, 이제 안 좋은 쪽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인데 좀 버티는 쪽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대응, 여기에 또 기업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글로벌 이슈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어제 오늘 지나면서 정유주들은 오르지만 시장 안에서 또 금리를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와 또 연관을 지어서 많이들 보잖아요. 이 부분은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잘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미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가 자신들이 감산을 이제 하겠다라고 예전에 이제 몇 개월 전에 발표를 네. 했었죠. 그러면서 균형 재정을 위해서 이제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 이런 니즈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펙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펙과 지금 러시아가 동일선상에서 유가를 적정 수준까지는 올려놓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오펙은 전 세계 경제에서 어떤 화두나 패권을 갖다가 좀 쥐려는 움직임에서 또 여기서 이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마도 그들이 예상한 재정 균형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게는 100억 혹은 더 많은 이제 추가적인 100만 배럴 혹은 200만 배럴까지도 추가 감산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최근까지 그래도 안정적인 행보를 만들어놨던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다행히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깰 만한 요인이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오펙에서 추가적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적인 감산과 러시아의 맞대응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금리 인상의 경로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글로벌 이슈들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4월에 금통위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5월에 동결하든 올리든 호재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4월에 한 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금통위가. 어떨 것으로 보시고 우리 시장 투자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인플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 시대에서 물가가 완벽하게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멈춘다는 것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 체력이나 균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올린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역 적자 이슈, 그다음에 내수에서의 균형이 많이 악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외의 어떤 수출 산업에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그동안 가까웠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런 영향들이 다 누적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더불어서 내수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우리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한인이 먼저 좀 움직이기 힘들 것 같다. 분명한 거는 페드에서의 어떤 키, 앞으로의 카드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일단 4월에는 동결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맞습니다. 보신다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같은 금리 인상기 어쨌든 막바지라고는 하지만 이런 시기 속에서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막바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채권 시장도 일단은 이제는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기미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금리와 채권의 가격 자체는 이제 상반된다, 반대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여기서 많이 오르진 않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채권의 어떤 관심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미국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이제 본드 쪽, 채권 쪽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에쿼티 쪽과는 다르게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상 계속적인 넷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이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경기 체력이 나빠질 수 있고, 패권이 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은 결국 미국이 다시 일어서서 경제 순환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전제에서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 금리가 시장 금리가 뭐 기준 금리보다 최근에 이제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뭐 30년물을 갖다가 그 기간 이제 만기까지 네.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서서히 하시면 오히려 또 위험 투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환율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면서 출발했고 일각에서는 또 안정감이 좀 든다 몇 달 전보다는 이라고 하는데 환율 전망은요? 그 환이 사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패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 뭐냐면 글로벌 달러 지수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페드도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달러가 지나치게 작년만큼의 어떤 강세 기조를 보이긴 힘들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도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역 적자 이슈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네.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달러나 페드의 정책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쪽이 힘이 맞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달러를 거둬들이기보단 작년, 재작년에 벌어둔 어떤 환을 오히려 조금씩 까먹는 그런 구조다라는 그런 이제 패턴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상방과 하방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버티기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제 안정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횡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좋은 말로는 안정감이지만 또 직역하자면 횡보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죠.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같은 요즘 경제 상황입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을 대응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서 희망을 찾아보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 주신 이제 깨진 항아리의 물붓기라는 거는 미국을 이제 비유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프라임도 겪었고 이번에 은행 위기도 겪었지만 깨진 항아리, 그러니까 균열이 왔고 금융기관에 어떤 트러블링이 분명히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좋다라는 인식하에서 계속 물을 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물을 붓는 형태들이 앞으로도 이 물을 부을 수 있는 원동력이나 물의 양 자체가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력, 정책 여력, 이것을 가장 쉬운 말을 표현해 드리자면 이번에 어떤 불안 시기에 미국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부채 한도를 협상을 마무리를 잘 끝내고 네.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재정을 갖다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마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경제 새로운 국면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 한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협상이 잘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인 거, 팩트인 거잖아요. 정책 여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맨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유신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내일은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